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법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법은 우선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식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은 법의 체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에서 있는 법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우리는 통틀어서 실제로 정해놓은 법이라는 뜻의 실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실정법이 아니라 다른 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실정법이 아닌 법을 우리는 자연에서부터 원래 있던 법이다 해서 자연법이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자, 국내법을 조금 더 분류를 해보자면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법으로서 국가기관 간의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통틀어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법 같은 경우에도 공법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법, 그 다음에 사법,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사법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사법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인데요. 사적인 것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을 한다고 하죠. 혹은 혼인을 한 다음에 갈라설 때 이혼을 한다고 하죠. 혼인과 이혼, 그 다음에 입양, 혹은 뭐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개인과 관련된 조금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사회와 관련 있는 법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할 때 우리가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혹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런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법, 사법, 사회법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국내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국제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약들 있죠. 역사 시간에 배우는 조약들, 그런 것 등이 바로 국제법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법과 사법을 좀 구분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사례를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공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법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갑과 을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A가 B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을 하였고 징역형을 구형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공법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징역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깜빵에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가 잘못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서 약간 기소를 한다고 하죠. 소를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걸 받고 나서 너는 징역 몇 년이야? 너는 깜빵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구형을 당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법에 적용을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보통 검찰이라고 하죠. 검사가 재판에 등장하는 경우는 형사재판에서만 등장하고요.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즉 민법과 관련된 그런 법일 경우에는 검사가 등장하지 않고요. 양쪽에 변호사, 이제 정식 용어로서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에 그러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지금 보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A와 B는 서로 사랑을 해서 혼인을 했지만 경제적 상황과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협의상 이혼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혼, 그 다음에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법도요, 여러가지 법으로 또 구분될 수가 있고 공법 또한 여러가지 법으로 또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공법은요,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 넘겨졌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훔쳤을 때 이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기 위해 사용하는 법은 형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건을 도둑 맞았다라고 해볼게요. 누가 선생님의 물건, 분필을 가져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공법, 즉 그 중에서도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그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한다면 또 따로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당하는 배상받는 돈을 지불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상을 받는다라고 하죠. 손해배상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때 바로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법에는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인과 관련된 법, 상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행정법 또한 공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공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요, 형법과 민법을 어떤 식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법 또한 어떤 식으로 소송하면 되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조금 더 민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란 무엇인가? 자, 민법이라 함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랑 의무의 종류 혹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혹은 둘이 혼인을 할 때, 혹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입양하였을 때, 혹은 누군가 사망하였을 때, 이런 것 등,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민법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재산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있어요. 선생님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자를 엄청 많이 나에게만 치겠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은행. 내가 이렇게 돈을 맡긴 곳은 어느 정도 이자를 하겠다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걷는 건 안 되지 라고 하는 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이 하는 역할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얻거나 할 텐데, 그런 것 등을 어떻게든 좀 손해를 줄이고자 약간 좀 경제생활에서 규제를 해놓고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산관계를 규율한다는 것 말고도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 규율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혼인과 이혼과 관련된 그런 조정하는 내용들을 이 민법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인을 한대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혼인을 하는 것 또한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가족관계에 관련된 법이죠. 세 번째 원칙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라는 건데요. 일반 원칙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이런 식으로 집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집이 제일 싸고 좋아요 라고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네. 매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당사자들은요, 신의와 성실로서 권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신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야지 분쟁이나 아니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의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운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성실의 원칙일 텐데, 그것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한다라는 것일 텐데요. 소송을 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을 거는 건 자신의 자유겠죠.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민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이것 또한 약간 신뢰랑 그런 것 등을 저버린다고 해서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신의칙이라고 또 표현하게 되는데, 그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원칙,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 원칙 두 가지를 우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